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교수입니다. 핀테크와 행동재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그 NLP라는 거, 그죠? 자연어 처리라는 것이 우리 센치멘트를 측정하는데, 그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니까요, 그죠? 언어를 통한 센치멘트 측도, 그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시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거, 그 분류하는 거, 뉴스 아티클 같은 거를, 그런 걸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어프로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무드, 센치멘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얘기를 했는데요. 단어, 그리고 이제 이런 자연어 처리,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 말고 한 가지 차원의 긍정에서부터 부정으로 쭉, 그죠? 이런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10점 만점에 10점 뭐 이런 것처럼 10점 만점에 빵점, 네,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그 부정 스코어, 언어가 부정적이면은 스코어가 높아지고, 언어가 긍정적이면은 스코어가 낮아져서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연속선상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가져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는 확률 계산하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이산적인, 또 서로 또 불연속적인 어떤 카테고리에다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어떤 바스켓에다 갖다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라고요. 여기 어프로치가 다르다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논조를 정량화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일정 기간 단위로 특정 회사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서 긍정어와 부정어의 출연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도가 되는데요. 논조 스코어를 매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총 단어수 분의 부정 단어 출연수 빼기 긍정 단어 출연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되게 단순 무식하죠? 진짜 첫 번째로 특징적인 건 진짜 단순 무식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부정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왜 앞에 왔냐고요. 빼기 긍정 단어 출연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리스크 어버스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조금 부정적인 그런 정보나 아니면 소식에 대해서 더 귀를 솔깃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응도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민감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어 빼기 긍정어로 하는 이유,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 기준 연구에 의하면은 부정어만이 주가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거, 좀 이따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거 좀 너무 단순 무식하고 조야한 거 아닌가? 조악한 거라 그래야 되나? 야한 거라 그래야 되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조야한 건데, 이거 좀 너무 조야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기존의 정량적 정보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켜주더라 하는 것이 테슬라의 2007년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더 정교한 모델은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폴 테틀락,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엄청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스의 역사는 테틀락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예. 다른 파이낸스 교수님들 되게 화내실지도 모르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로 테틀락 이전과 이후는 확 다릅니다. NLP를 갖다가 확 동원해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에 엄청난 혁신을 갖고 온 사람이세요. 예. 이분의 선구자인데요. 탑저널인 저널 오브 파이낸스의 2007년 논문이 게재됐는데, 그 한 5년 전쯤부터 그 논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기저기 팔고 댕겼겠죠. 아이디어를. 그 중에는 여러 헤지 펀드들, 그리고 투자은행,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학회들, 이런 걸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또 상들을 다 휩쓸고 댕겼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아니면 블랙락 이런 데 가면은 사이언티픽 에퀴티 트레이딩 데스크라는 데가 따로 있다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지금은 당연하고. 예. 그로 인해서 미국 업계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쓰던 기술입니다. 이분이 이제 활용한 방법이 뭐냐면, 연구의 방법이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Abreast of the Market 이라는 섹션이 하나 나옵니다. 요조만한 사설 같은 섹션인데,
이게 매일매일의 장을 요약해주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떨어졌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주가가 그 관련 종목의 주가가 올랐다 하는 과거에 대한 서머리밖에 없어요. 과거에 대한 서머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그 신문 기사, 이게 기사 같지만은 이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오늘 장이 어땠다, 내지는 내일 프린트 돼가지고 나오겠죠. 그러면 내일 시점에서 읽으면 뭐예요? 어제 장이 뭐 때문에 어떻게 됐다 하는 과거에 대한 서머리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대한 정보면은 이미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영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장이 효율적이라 그러면은 이 그 Abreast of the Market이라는 섹션에 뉴스 기사가 딱 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주가 반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돼요. 효율적 시장 가설, 그죠?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만 해도 벌써 뭐라고요? 과거에 대한 정보가 벌써 반영이 됐다. 100배 양보해서 이것이 현재에 대한 정보다, 공개된 정보다 라고 해도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내일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안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베이스로 셋업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이 Abreast of the Market이라는 섹션의 뉴스 그 아티클에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라기보다는 그냥 워드 카운트를 해가지고 긍정어 부정어를 카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논조 스코어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논조 스코어를 매겨서 보니까는 논조가 더욱더 비관적인 논조일 때, 논조 스코어가 높을 때죠. 그죠? 더 부정적일 때 그 다음 날 뉴스 페이퍼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심대하게 떨어지더라. 주가 지수가 1% 정도 이렇게 떨어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의하게 빠지고, 그러고 나서 그게 계속되느냐? 아니요, 계속되지 않는다는데 또 매직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 CEO 인터뷰 전 CNBC 얘기 들어보시면은 기억나시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 원상 복귀했잖아요. 그죠? 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어텐션 갖고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Abreast of the Market에 나온 논조 자체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논조가 여기서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센치멘트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떨어졌던 주가가 그 다음 날이면은 반등해서 올라오더라. 그거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하십니다. 긍부정어 리스트, 그죠?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긍정어 단어, 부정어 단어란 거를 쭈루룩 찾거든요. 보시면은 긍부정어 단어 리스트 방법 어떻게 하는가? 언어 심리학, 경상도 사투리는 뭡니까? 어느 심리학, right? 연구에 의존하는데요. 연구소마다 여러 카테고리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과, 대학 심리학과, 그리고 이런 심리학 연구소들마다 이런 리스트가 있다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 폴 테틀락이 고른 거는 하버드 4라는 딕셔너리입니다. 뭐냐면은 하버드 심리학과를 간 거예요. 좀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일단 껌뻑 죽자네. 그래가지고 하버드 4 딕셔너리에 가서 랭귀지, 그죠? 그쪽에서 부정어라고 알려진 단어들 리스트 쫙 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긍정어라고 알려진 단어 리스트 쫙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 부정어 4,000개, 긍정어 2,500개가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단순무식하게 이 단어들이 몇 번 출연했나 이런 거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기계로. 예, 수천 개, 수만 개, 이 Abreast of the Market이라는 그 섹션 나오는 거 매일의 뉴스 아티클 계속, 그죠? 자, 그러면 하버드 사회 심리학자들이 만든 단어 리스트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파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핀테크 가만히 있어 보자. 네, 여기 가서 보시면은 네,
USB 드라이브 가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거죠? 네, 하버드 4 딕셔너리에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네, 동의합니다. 자, abandon 뭔가 버린다는 거죠. 뭐 abandoned 버림받았다. 버림받았어. abandonment 명사형 이런 것들 활용형도 쭉 나옵니다. abuse 막 학대한 거, abhor 뭔가 막 싫어하는 그런 거죠. addict 뭔가 중독된 거, 마약 중독. A, B, C, D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단어들이 4,000개가 쭈루룩 나옵니다. yelps까지 나오는데 yearn, wrong 뭐 이런 거 나오죠. wrong 뭡니까? 틀렸다. 자, 그 다음에는 positive word, positive word 단어들도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abide, 네, 뭔가요? 지킨다는 거죠. abide by, 약속을 지킨다거나 법을 지킨다던가. ability, able, 뭔가 is ability, 그럼 뭐 이제 뭐 한다, 뭐 able, 뭐 할 수 있다, 능력, 유능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아주 뭔가 긍정적인 뜻인 거 알겠죠. benefit, 네, 그러고 쭉 나와서 저쪽에 보면은 worthy, and zenith, and zest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네. 한 1600개 단어가 되겠네요. 네, 2000개는 조금 반올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4000개, 160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서 카운트를 합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는데, 그죠? 잠깐만요. 네, 영한사전. 네, 제 이름이 또 뭡니까? 김영한 아닙니까? 영한사전. 네, 그래서 영한사전 옛날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두꺼운 사전에 단어 수가 몇 개라고요? 17만 개가 넘습니다. 예, 옛날에 시사영어사에서 나온 영한사전 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 17만 개.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17만 개 중에 부정어 4,000개, 긍정어 2,500개 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단어들 다 어디 가고서 그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죠? 그런 단어들 가지고서 다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긍정 부정의 센치멘트가 하는 게 의문이 갈 겁니다. 네,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들어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Zipf's Law라고 해가지고 지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주 출연하는 단어들 중요한 거 몇 개만 알면 돼. 쓸데없는 단어 외지 마 하는 거가 됩니다. 영어 이제 조금 사이드킥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옛날에 사전을 씹어 먹으면서 막 영어 단어 외우시던 분 계실 거예요. 뭐 경기고등학교 가셨다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그 얘기 꼭 하시죠. 네, 근데 그런 거 씹어 먹을 필요가 없었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왜? 도널드 트럼프 보세요. 단순 무식한 단어 몇 개만 쭈루루룩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뜻이 통할 것 다 통합니다. 삼척 동자도 알아먹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버립니다. 네, 쓸데없이 어려운 단어 쓰지도 않는데 외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하버드 4 딕셔너리에서 보면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그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만 쪼르르 갖다 놓은 겁니다. 어디 뭐 쓰지도 않는 곳에서 뭐 이상한 뭐 그런 단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프의 법칙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소리를 하느냐? 파월로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몇 급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태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태의 법칙 성경 또 나왔네요. 서양 고전이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못 가진 자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뺏기리라 라고 하는 게 마태의 법칙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수천 개만 가지고 측정해도 충분히 대략적인 긍부정 측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영어 문서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죠? 영어 문서 쫙 읽는다고 쳐봐요.
뭐 대통령 연두 교서든지 그게 뭐 회계 보고 감사 보고서든지 간에 딱 봤을 때 정말 단순 무식하게 출연한 그 고유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앤디 킴 likes behavioral finance 그러면 앤디란 단어, 킴이란 단어, like란 단어, behavioral 단어, finance란 단어. 그죠? 단어 해 가지고 그 이 문서 그죠? 다큐멘트 쫙 수천 개의 다큐멘트를 늘어났을 때 거기에 출연하는 단어들이 쫙 유니크한 것들이 있겠죠. 고유 단어들이. 그게 출연하는 횟수를 다 카운트를 한다고 쳐요. 단순 무식하게. 우린 공대니까. 우린 핀테크니까. 응? 그래가지고 단순 무식하게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영어에서 자주 출연하는 단어 넘버 원은 뭘까요?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뭘까요? 가장 많이 출연하는 단어. 어떤 분들은 러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러브.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이러십니다. 세상이 나로 가득 찼어요. 그건 우리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문서에서 가장 자주 출연하는 단어 넘버 원은 더입니다. THE. 그죠? 더. 우리는 근데 안됐게도 이 정관사 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언어에 없습니다. 아시아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통틀어서 어느 나라에도 이 정관사에 해당되는 그런 언어 구조 자체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툴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뭐예요? 영어로 문장을 썼을 때 어나 더를 맨날 틀립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요. 이 미국 애들이나 아니면 영국 애들 입장에서는요. 더를 틀리잖아요. 이건 유치원부터 제대로 못 나온 녀석이구나. 얘는 상종을 하지 마. 문자적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쓴 단어나 아니면 뭐 얘가 쓴 그 다큐멘트 같은 걸 아예 쳐다를 안 봅니다. 제가 애를 써가지고 뭐 이메일을 막 써가지고 막 외국의 학자들한테 막 보내잖아요. 거의 안 읽어보세요. 예. 논문을 죽자고 써가지고 내잖아요. 안 읽어봐요, 얘네들이. 왜? 어나더를 보나마나 틀렸거든. 유치원부터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랑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봐줄지 모르지만은 워낙 제가 뭐 좀 희한한 걸 써가지고 뭐 북한에 관련 거 썼던 거나 강남스타일 가든에서 썼다거나 뭐 이러면 좀 뭐지 하고 좀 봐줄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안 봅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네,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치원부터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죽는 날까지 덜을 틀리고 죽을 예정입니다. 예, 저는 유치원을 거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영어 조기 교육 한다고 치지만은 다 헛발질이죠. 네, 유치원부터 거기서 완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여기 생활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덜을 틀리는 걸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생각해보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식 식재료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식당을 열었어요. 근데 식재료를 막 집어넣는데 그죠? 식재료를 그 디시마다 집어넣는데 가장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재료가 뭘까요? 고춧가루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이 미숫가루나 식혜를 갖다 대접한다 그랬는데 고춧가루 거기다 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식당 두 번 다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물론 저 희한한 미국인이 미숫가루에 고춧가루 치더라 해가지고 그거 보러 가는 사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안 갈 겁니다. 그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숫가루에 고춧가루 쳤구나. 그래서 어나더는 항상 우리가 틀린다. 넘버 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에서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더 다음에 오브 다음에 무슨 전치사와 접속사들이 쭈르륵 나가고 이제 이게 쭉 내려가는데 보면은 그 비율이 더가 출현하는 빈도수의 절반 정도만큼
그 두 번째 거가 나 출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 다음에 한 3분의 1쯤에서 출연을 하고, 네 번째 건 4분의 1쯤에서 출연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통계적으로 쭈루루루 그런 레귤러리티가 형성된다 그래요. 지금 여기 점 찍힌 거는 그 정확하게 3분의 1, 4분의 1 이런 데 찍히지 않고 조금 랜덤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법칙이 등수만큼, 등수분의 1, 1등 출연한 거에 등수분의 1만큼, 2등이면 1등의 절반, 3등이면 1등의 3분의 1, 4등이면 1등의 4분의 1, n등이면은 1등의 100분의 1만큼 이게 출연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n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단순합니다. n의 n의 알파벳, 알파승 1등에 가진 것 곱하기 이것만큼, 네, 출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쭉 이런 곡선이 되겠죠. 여기 보시는 그런 곡선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파워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몇 급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가요. 자주 쓰이는 단어는 계속 더 자주 쓰이게 되고, 안 쓰이는 단어는 계속 도태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뿔 어려운 단어 아주 죽기 살기로 외워봤자 안 쓰이고, 예, 중요한 단어들 몇 천 개만 가지고 열심히 그 영어를 써도 충분히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항상 영어를 할 때는 내가 유치원생이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폼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물론 여기서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이걸 할 때는요, 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더, 오브, 앤드, 접속사, 전치사 뭐 이런 것들, 정관사, 관사 이런 거는 stop word라고 해가지고 일단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단어들 가지고서 분석은 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몇 천 개만 해도 충분히 센티멘트를 측정하는데 문제없다 하는 것이 지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프의 법칙이 나오면서 제가 또 약간 더 사이드킥으로 몇 가지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몇 급수 법칙의 예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 자연 상태대로, 그죠? 정글처럼 컨트롤 안 되고, 그죠? 약육강식으로 냅두면은 이런 식으로 자원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자가 가져가는 먹이의 양, 하이에나가 가져가는 먹이의 양은 사자가 가져가는 먹이의 양의 절반 정도. 그 다음에 하이에나 다음에 3등짜리 그 동물, 뭐 치타나 표범 이런 거는 사자가 가져가는 먹이 양의 한 3분의 1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쭈루룩 n분의 1로 쫙 간단 말입니다. 예, n등짜리면 n분의 1. 그래가지고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쭈루룩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도 약육강식으로 그냥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상장 기업 1등부터 18등까지의 시가총액을 2007년, 12년, 15년으로 쭉 제가 봤어요.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1등 기업 뭐 8등 기업, 7등 기업 뭐 이런 것들이 기업 이름은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 랭킹에 있는 그 랭킹만 따져가지고 그 등수의 시총이 얼만큼 되는가를 본 거예요. 네, 그 기업을 추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18등 기업까지 쭉 보면은요, 물론 이 중에서 1등 기업은 뻔히 다들 아시는 그 기업 맞습니다. 아주 보시면은 2007년이 파란색 그래프로 쭉 나타납니다. 2012년 쫙 나타납니다. 뭐예요? 벌써 집중이 더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2015년 가면은요, 여기서는 정말 도토리 키재기 거의 성장도 없어요. 막 이러다가 이쪽에서 쫙 올라갑니다. 이게 다 비율 게임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두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총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상위 한두 개 기업에 완전 집중된다.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거에 다른 포장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두 기업에 집중돼서 거기에 매니지하는 천재가 나머지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된다 하는, 여기서 R&D 하시고서 앞서가시는 분들, 그죠? 갤럭시 만드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반도체 만드시는 분들이 나머지 나라를 완전히 책임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SK 반도체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예요? 현대차, 이런 데서 미래 차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많은 경제력이 그쪽에 집중되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좌우가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요, 뭐예요? 1등 기업 시총이 전체 시장의 20% 넘어가죠. 지금 30% 육박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은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분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성향이나 특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 나중에 또 비헤이비어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양반들의 인성이 어떤가, 그죠? 믿고 따를 만한가,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좌우지간에 몇 급수 법칙의 예 한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기업 상황에서도 나타나고요. 이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우리나라가 어때서 뭐 이런 거냐, 뭐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현상들은 벌어지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좀 시장이 작아서 한두 개가 완전 더미네이트 해버리고요. 미국 같은 데는 강호가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좀 뭐랄까, 커다란 기업들 여러 개가 그래도 적어도 버티고 있다 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 유럽, 노키아 뭐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저런 현상도 벌어졌죠. NBA, 페이스북 라이크스 그랬는데 농구 팀에 대한 인기도는 LA 레이커스, 시카고 불스 뭐 이런 것들 쭉 몇 급수 법칙으로 쭉 나타난다는 거고요. 약간의 괴리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약간 랜덤네스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대체적으로는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이 그 몇 급수 법칙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 기업에서도, 그죠? 기업에서도 여기 돌아가서 이게 1등 기업부터 꼴등 기업까지 다 똑같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다 똑같다 그러면 이걸 무슨 사회라 그럽니까? 공산주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빨갱이들, 예, 빨갱이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빨갱이,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간에 자본주의는 이거를 이렇게 쭉 수평으로 쭉 가는 거를 혐오합니다. 이거를 반대로 쭉 차별이 있게 가는 거, 열심히 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를 또 선호합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등이 가진 것에 n의 알파 승분의 1 그랬는데, 요게 n분의 1, n의 알파 승분의 1 그랬는데, 이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그 더 기울기가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버처가, 예, 더 볼록해집니다.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산 사회도 싫고, 우리가 그렇다고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도 싫고, 어디가 더 옵티멀한 거냐, 그죠? 하는 거에 대한 퀘셔닝이 갈 겁니다. 어느 정도 잘한 거에 대한, 열심히 노력한 것, 노력을 쏟아부은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 대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별, 그죠? 퍼포먼스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최적의 이 구별인가,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논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 이 기업별로도 보면은요, 기업별로도 보면은 연봉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많이 가져가는 사람, 세 번째 많이 가져가는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CEO,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분. 그 다음엔 뭐 COO 같죠? COO. 넘버 3는 CFO.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 연봉의 집중도 구조를 가지고 또 연구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너먼트 구조. 토너먼트. 예. 토너먼트 저기 무슨 윈블던 대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토너먼트. 내 1등을 뽑기 위해서 2등, 3등 쭈루룩 추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금 구조인데 이런 연봉도 상금이라고 치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죠? 상금 구조라 그러면은 이게 가파른 기업이 있고 가파르지 않고 보다 평평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업에서 더 퍼포먼스가 좋을까요? 어떤 기업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까요? 하는 건데요. 양분됩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토너먼트가 극심할수록 내지는 더 심하면 심할수록 보다 더 효율성을 추구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퍼포먼스가 좋더라 하는 논문도 탑저널에 하나 나갔고요. 반면에 CEO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가져가 버리면 극단적으로 하는 애들은 그게 CEO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그 CEO가 뭔가 꼽을 쳐먹는 그런 잘못된 경영을 하는 거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런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밸류 에딩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경제학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데 1980년대쯤 90년대 초에 보니아노라고 제가 아는 형님, 그죠? 저랑 친한 형님이 저널 오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이제 경제학의 탑 저널에 하나 논문을 내셨어요. 에렌버그 앤 보니아노라는 1990년 JP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는 뭘 봤냐 하면은 PGA 골프 투어를 봤어요. PGA 골프 투어를 보면은 그 대회마다 상금의 토너먼트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토너먼트는 이렇게 1등한테 승자 독식 체제로 이제 상금을 주고요. 어떤 토너먼트는 거의 공산주의 비슷한 식으로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약 평등지향적인 그런 토너먼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골프 대회에서 어느 대회에서 그 사람들이 그 골프 선수들이 타수가 제일 적겠느냐, 어떻게든지 타수를 줄여가지고 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임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이러한 불평등 구조 같은 거, 연봉의 불평등 구조가 경제 사회에서 얼만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데요. 그 논문 보시면은 에렌버그 앤드 보니아노 BOGNANNO 예, 아는 형님입니다. JP 1990인가 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온 결과는 뭐냐? 토너먼트가 심할수록 승자 독식일수록 선수들의 에버리지 타수가 확 줄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죽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상급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내가 노력 안 해가지고 한 계단 미끄러지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그죠?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엄청나게 베네핏이 많이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왕이면 가만히 있지 말고 더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논문이 90년대에 이제 나왔었고요.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 구조 이것이 무조건 배격할 거냐? 아니다는 거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연 상태로 둔다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자연 상태로 무한정더라 그것도 아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분배를 도와줘야 되긴 하지만은 적정 시점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간에 다시
지프의 법칙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학,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 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인투이션들이 경제학에서도 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미시적으로도 통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통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긍부정어 단어 리스트 방법을 보시면은 논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긍부정어 스코어링을 매기는데, 그죠? 퍼센티지로. 그 논조를 뭘로 해석해야 될까 하는 해석의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논조란 것이 이게 센치멘트인가 아니면 펀디멘털에 대한 정보인가 하는 아규먼트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는 다 언어를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 일전에는 계량화할 수 없었던 그 질적인 정보, 언어로서만 표현되던, 말로만 표현되던 그런 정보들이 이제는 숫자화, 정량화되는 게 아닌가, 정량화된 정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고전파 재무학자들의 이제 논의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재무학자들의 논의는 이건 센치멘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다, 투자자들의 심리. 애당초에 테슬라기 잡을 때부터 이건 심리라고 우리 센치멘트를, 그죠? 퀀티파잉 한다고 나선 거였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가 먼저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프리딕션은 다릅니다. 뭐냐면 이 논조라는 것 자체가 센치멘트다 그랬으면요, 일시적인 주가 과민 반응만 일어나고 원상복귀를 하겠죠. 예.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행동재무도 장기적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 안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시장은 효율적이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이게 막 벗어날 수가 있거든. 시스테매틱하게. 그거에 센치멘트가 일조를 한다. 랭귀지를 퀀티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이것이 그 논조 자체가 정보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긍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 그랬으면은 주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내려가면은 한번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안드로메다. 예. 긍정적이면은 올라가서 되돌아오지 않는다. 안드로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퍼머넌트한 반응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이벤트 스터디, 이게 스탁 프라이스 갖고서 그 스탁 리턴 갖고서 수익률 갖고 이벤트 스터디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프로. 이것이 과민 반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느냐 아니면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이것이 센치멘트다. 이것이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보다 부정적인 논조면은 일시적인 다우존스 인덱스의 하락과 추후 반등이 있었다 하는 게 폴 테틀락의 2007년 논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재무적인 해석을 좀 더 손들어 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근데 이 양반도 조심을 하셔야 됐죠. 왜냐하면은 모두 다 이제 레셔널한 그 신고전파 재무가 정통파다라고 하던 당시에 이제 용감하게 나오시는 거니까 나름 또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논문에서는 또 이런 걸 갖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테틀락과 뭐 사르세찬스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논문을 내셨는데, 저널 오브 파이낸스 2008년 뭘 하냐면은 이번에는 개별 회사로 들어갑니다. 개별 회사의 뉴스 아티클들 있죠. 지난번에 뭐였어요? 개별 회사가 아니라 장 요약하는 거, 전체적인 장 요약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별 회사들에 대한 뉴스로 들어갑니다. 요약이 아니에요. 뉴스가 그냥 시시때때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고소를 당했다는 둥, 뭘 어떻게 뭐 갖다가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다는 둥, 이런 거 쭉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티클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쫙 땄어요. 35만 개. 네. 이걸 갖고서 S&P 500 컴퍼니죠. 1980년부터 2004년까지 35만 개를 따가지고요. 논조를 다 정량화한 겁니다. 긍정에서 부정까지 스코어링을 쫙 매겼겠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개별 회사에 관한 신문 뉴스의 논조, 이것이 해당 회사의 주가 및 미래 실적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랭귀지 톤 자체가 첫 번째 논문에서는 센치멘트 메저로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줬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뭐예요? 정보, 인포메이션, 컨텐트가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정성적인 정보, 그죠? 주관적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주관적이가 아니에요. 사실 정성적인 정보예요. 정성적인 것들 숫자화하기 힘들었다고 숫자화한다 객관적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정량적인 겁니다. 뭐가 다 객관적일 수 있는 거고 다 주관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건데요. 정량적인 거냐 정성적인 거냐인데 옛날에는 정성적인 거는 숫자화하지 못했어요. 꼬리꼬리한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뭐 하여튼간에 이 회사가 거시기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시기하다는 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은 안 좋은 거, 안 좋다는 스코어를 딱 매기는 거죠. 이 정량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량적인 정보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도록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 어조의 중간 분석 중간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스크린샷으로 세스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뉴스 아티클들이 이 라인 바이 라인 이 줄마다 하나의 뉴스 아티클이라고 그랬죠. 수백 개, 수천 개 여기서 쭉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400만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뉴스 아티클의 워드 카운트 여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워드, 포지티브 워드 몇 번 출연했는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핀 네거티브, 핀 포지티브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들 쭉 나오서 이 숫자 네거티브 빼기 포지티브 그 다음에 나누기 워드 카운트 하면은 논조 스코어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뉴스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활용의 예 그랬는데 신문기사, 트위터, 페이스북 논조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쓰인다 하는 거고요. 주가 예측하는데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거고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한 형태, 기본적인 빌딩 블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뭐가 되냐 하면은 more than words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more than words. 이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 익스트림이라는 하드락 그룹 아시나요? 얘네들이 부른 more than words 이거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들으시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more than words. 예, 저는 시간마다 노래를 한 번씩 부르게 되는데 이거 기타 치면서 폼 잡기 딱 좋은 노래죠? 예. 저는 못 잡아봤습니다. 기타를 잘 못 쳐서. 하지만은 좌우지간에 이 more than words 이걸 갖다 제목으로 달면서 이 폴 테틀락 교수님이 논문을 쓴 겁니다. Quantifying language to measure firms' fundamentals 그랬어요. language를 숫자화, 정량화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란 거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블랙박스잖아요. 물론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다 내지는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뭐 투명 물고기처럼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안에 내부자 기밀들이 많습니다. 그거 함부로 발설하면은 잘리죠. 당연히 잘라야 되죠. 그런 사람은. 예. 좌우지간에 근데 그런 블랙박스인데 그 회사에 대한 그 뉴스 커버리지 같은 거, 신문 기사들 이런 거 보면은요 내부자 정보를 바로 밝혀내진 못하지만은 그 논조를 통해서 봤을 때 혹시 그 CEO들을 인터뷰하거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 랭귀지를 봤을 때 보다 더 긍정적일 때는 뭔가 그 안에 긍정적인 블랙박스 안에 긍정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다 하는 걸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비밀이 있으니까 말할 때에도 뭔가 부정적인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우리가 추론해내는 데에 이 랭귀지 톤을 하나의 정보 수단으로서 가지고서 이 블랙박스를 예측해 보는 데 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바로 보여주는 거죠. 그 랭귀지 톤을 보니까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측력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정확히 뭐다라고 찝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이 주가 예측력을 가지고 그 earnings surprise 같은 거 깜짝 실적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랭귀지 톤 매저한 게. 그 블랙박스를 예측하는 거, 블랙박스의 행동이나 이 실적 같은 걸 예측하는 데다 썼으니까 기업 차원에서 저는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돌립니다. 국제 정치 내지는 남북한 관계로 돌리는데요. 우리가 맞이한 블랙박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한이에요.
북한의 권력 서열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거의 뭐 도를 아십니까 같은 건데 뭐냐면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게 무슨 현송월일지 무슨 뭐 황 누굴지 뭐 아니면은 뭐 김여정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까지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 보고 사진 판독하고 앉았어요.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는 뭐였냐면은 김정은이 옆에 누가 앉았느냐. 그게 넘버 투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최룡해가 무슨 숙청을 당했네. 피해 숙청을 당했네. 막 이런 말씀 나와요. 왜? 사진에 안 나왔거든. 그러다 몇 달 있다가 또 최룡해가 부활하셨네. 막 이러고 나옵니다. 뭐 거의 뭐 예수 부활하셨네. 뭐 이런 것처럼. 뭡니까? 사진에 다시 김정은 가까이에 나왔다는 거거든. 이게 우리의 정보력입니다. 네. 그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력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은 우리 강영규 교수님하고 이종규 박사님하고 우리 한양대학교하고 KDI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빅데이터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 아티클 말고 치우자. 일단 우리나라 사진 판독하느라 정신없어. 그러니까는 그거보다는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뭐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영문으로 된 걔네 나라에 나오는 뉴스 미디어들 있잖아요. 영문 뉴스 미디어에 북한 섹션의 기사들을 쫙 긁어 모은 거예요. 수만 개를. 그래가지고 그 네거티브 톤이 나오잖아요. 논조 메저를 딱 가지고서 북한에 대해서 커버하는데 뭔가 네거티브하게 더 얘기를 하면은 기자가 그건 분명히 내부자하고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북한 관련된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안 좋은 것이 네거티브한 것이 발견됐으니까 더 부정적인 쪽으로 논조를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이벤트들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대고서 무력 도발을 불시한다든가 그죠? 뭐 그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이제 같은 그런 포격을 한다든가 그런 도발이 있기 전에 도발을 계획하고 있을 때 뭔가 부정적인 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서 어디 조금 잘못 흘려가지고 이게 뉴스 기자들이 그걸 캐치해서 논조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고 논문을 썼습니다. 보니까는 이 영문 기사의 논조가 북한에 관한 논조가 북한의 도발을 예측하는데 효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놀라운 거는 국적별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국적별로. 예. 뭡니까? 어느 나라의 북한 뉴스가 가장 예측력이 강할까요? 미국, 영국, 그다음에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칩시다. 그죠? 코리아 타임즈 있으니까. 보면은 어느 나라 거가 제일 예측력이 강하다? 영국 겁니다. 영국 거가 제일 강해요. 뭐 중국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나오더라고. 무슨 뭐 일본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조총련도 있고 정보가 그쪽으로 하지 않나요? 안 갑니다. 안 가더라고. 뭐냐 하면은 평양하고 대사 차원의 교류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럼 좀 더 고급 정보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영국은 런던에 그 북한 대사가 있고요. 평양에 영국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 차원의 교류가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 빼고는 없어요. 중국 빼고는. 싱가포르도 있구나. 그렇긴 한데 영국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북한을 지지하는 그 토종 영국 애들, 백인들의 집단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 로컬에서 친북한 단체가 가장 많이 결성된 곳이 영국이란 거예요. 왜? 영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1848년 칼 막스가 공산당 선언하잖아요. 칼 막스는 원래 독일 사람이잖아요. 유태계. 근데 그 사람이 자본론을 편찬한 갖다가 그 출판한 곳이 어디냐? 런던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그렇게 퍼블리시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유럽 전반적으로 반공 일대에 친공산 세력들은 어디 갔느냐? 영국에 갔던 거예요. 영국에. 근데 이 친공산 세력들이 모임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구소련하고 동구권이 망하면서 비빌 언덕이 없어졌네. 세상의 유일한 공산 독재 국가 어딥니까? 북한. 예. 왜 중국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북한. 그래가지고는 북한하고 계속 교류를 그런 차원에서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사 차원에서 그래, 민간 차원에서 그래, 정보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영국 기사를 보면은 뭔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정통한 뉴스 기사를 내는 게 사실 영국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사실 거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요. 평가를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거는 보셔야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런 현상들, 랭귀지 톤이 허당이 아니다. 예, 그것이 정성적인 정보를 정량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블랙박스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회사에 관한 뉴스를 스크린에 띄워주면서 정량적인 톤 스코어를 동시에 띄워주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블룸버그 터미널 들어가잖아요. 탐슨 로이터스 뭐 레피니티브로 요즘 이름 바꿨나요? 근데 얘네들이 뉴스 기사 딱 실시간으로 띄워주면서 톤 메저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Augmented Reality AR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AR 뭡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 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해요. 내 눈으로 하긴 하는데, 트레이딩도 내 눈으로 하고 내 손으로 하긴 하는데, 옆에 이 보조 기계가 뜨는 거죠. 이 얼만큼 부정적이야 조심해. 워닝 시그널 계속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이거 핀텍이죠. 이거야말로. 그 다음에 많은 헤지 펀드는 그 스코어만으로도 자동 트레이딩도 시킵니다.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 스코어가 익스트림으로 배드 하면은 공매도 쳐야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읽는 펀드 매니저들에게 AR 차원의 보조 수단을 한다. 이와 같이 각종 텍스트 데이터들을 정량화해서 제공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 역할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핀테크와 행동재무를 같이 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근본 없는 무슨 테크놀로지라는 줄 알고 엉뚱한 데서 용을 쓰세요. 자, 논조 정량화의 방법이, 그러고 나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고작 단순 무식하게 워드 카운팅하는 거에서 끝날까? 좀 더 좀 품이 있는 거 없을까요? 컴퓨터가 정말 삼성전자가 뭔지,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역사적인 정보가 어때 왔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고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딱 하면 그것이 얼만큼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그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바이앤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닝스 어나운스먼트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가 딱 뜨면은 이 뉴스 기사가 뭐 그동안에 무슨 뭐 갤럭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뉴스 정보가 막 나오면서 기존의 정보에 누적이 되면서 컴퓨터가 이해를 해가지고 다 트레이딩을 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뭐 알파고, 투자의 알파고를 진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투자의 알파고 백발백중 뻥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정보를 컴퓨터 스스로가 알아서 얘는 삼성전자가 어떤 거야 라고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 차원에서 이해를 사람처럼 하게 만드는 거, 영어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계가 완전히 사람의 말을 알아듣게 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건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이거는요, 영어와 우리말의 구조 차이부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영어는 뭡니까? 어순이 중요합니다. 어순이. 보세요. I like behavioral finance 그랬습니다. 뭐예요? 뜻은 통하죠? 나는 행동재무를 좋아한다. 자, 두 번째 뭐예요? behavioral finance like I. 뭐예요? 아무 뜻이 없어요.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맞춰가지고 이거 뭐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가 나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아니요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순전히 완전히 영문법적인 차원에서 딱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격 말이 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몇 형식 뭐 3형식 뭐 무슨 문장 있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그지? 그거에 맞춰진 그 어순이 아니면은 완전히 백지 상태다. Like behavioral finance I 뭐 어쩌잔 말이야. 예.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순이 틀려버리면은 말이 안 통해요.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 말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로 어순에 상관없이 조사 어미만 알면은 뜻이 파악됩니다. 예.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 진짜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이거는. 나는 행동재물을 좋아한다. 누가? 내가 앤디 킴이 행동재물을 목적어죠. 그죠? 좋아한다. 좋아하는 상태, 내 감정. 그죠? 주어, 그 다음에는 서술어 나오고 목적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좋아한다 행동재물을 나는 똑같은 뜻이네. 왜? 목적격 조사가 있고 주격 조사가 있거든요. 는 컴퓨터한테 이것만 교육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행동재물을 나는 좋아한다. 이것도 똑같은 뜻이네. 라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 예. 희한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갖고서 하기에 너무 시장 규모가 작아서 싫어요. 게으른 분들.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의 몇 배, 3배 이상입니다.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거기에 와타시와 와 나오거든요. 아나타 너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응? 이런 것들이 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말 같은 경우는. 그죠? 첨가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좌우지간에 영어는 이런 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아무리 두드려 부셔가지고 네가 이게 삼성전자가 좋다는 뜻이야라고 막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포기를 했어. 포기를 하고 뭘 하냐면은 그냥 단순 카운트, 단순 무식하게 포기하는 순간 길이 생깁니다. 네, 새로운 길이 뭐냐? 아예 빅데이터로 때려버리자. 그래가지고 단순 무식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좋다는 뜻이지 나쁘다는 뜻이지 뭐 이런 걸 캐치하는 대로 발전했습니다. 기계가 알아듣게 만들기. 한국에서는 언어 구조 분석을 연역적인 방법으로 입력해 주면은 문법 체계를 딱 입력해 주면은 데이터 분석하기 진짜 쉽습니다. 가는 게. 영어 대비해서 물론 나름 한계는 있겠지. 저도 모르는. 그죠? 현업에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언어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한국 학자들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국어학자, 컴싸 전문가, 그다음에 재무 전문가, 헤지펀드 매니저 이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어. 학자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 라고 무슨 뭐 교수는 공부 안 하겠지 이러면 이런 프라이어가 너무 강하세요. 요즘 많이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해요. 왜 안 불러주냐고. 근데 다음 소프트나 여러 연구자들이 활동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다들 극도로 협업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각자 강의하느라고 바빠요. 연구할 시간들이 없습니다. 연구 버젯도 너무나 박해요. 예, 여러분들이 교수는 편하게 뭐 벌고 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저쪽에 싱가포르나 여기서 교수들이 받는 거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강의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연구하기가 힘들겠죠. 기업체에서 와서 연구하자 그래야 되는데 안 와요. 자기네들의 내부 데이터 갖고서 뭐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뭐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포기 대신 귀납적으로 갑니다. 네, 그 다음엔 뭐예요? 기계가 알아듣게 만들기. 영어는 단순 무식하게 단어 수 세기로 밀어붙입니다. 그 중에서 긍정 부정어의 비율이나 알자 하는 거고요. 대신 지구상의 영어 사용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의 무제한이죠. 수십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한국어는 뭐가 문제예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요즘 한류 덕분에 쓰는 사람들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죠? 뭐 싱가포르 가면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막 길거리에서 한국말로 막 얘기하잖아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비밀 없어. 근데 하여튼간에 네. 보다 정교한 방법은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시리, 알렉사, 빅스비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또 SKT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거 누구라고 하는 거 이제 개발하는 팀장인데 이거 한글로 시도를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굳이 영어식 방법을 우리가 추종할 필요 있을까? 우리 언어 구조를 활용한 전혀 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거 한번 아이디어를 제안해 봅니다. 물론 이미 다 하고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렇긴 한데 혹시라도 안 했을 경우에 자연어 처리의 최첨단 기술자 누구십니까? 댄 주랍스키라고요. 제가 알기로 물론 지금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생기셨고요. 그래서 크리스 매닝이라는 분, 이분들이 또 교양서적으로 낸 게 또 음식의 언어라는 거 있거든요. 권장도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아니면 방학 때 한번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The Language of Food 그러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가? 올까? 구글 번역기 오지 않는가? 한국인의 입장에서 글쎄요. 뭐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팝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행하는 데는 뭐 지장 없을 정도로 나오죠. 근데 비즈니스를 이 정교하게 법률 용어 같은 거 써가면서, 그죠? 전문 용어 써가면서 아다르고 어다른 문장을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쓰는 거. 그런 거는 못합니다. 구글 번역기 있어도 안 돼요. 미숫가루에다가 고춧가루 친다니까요, 우리. 말씀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평생 가도 안 된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뭐죠? 그 Grammarly 이거는 조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더가 빠지면 뭔가 이게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고 이러는데 그것도 수작업이 필요한 거죠. 좌우지간에 길이 좀 멀다. 논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논조, 언론사에 나오는 논조 이것이 정보라고 볼 수도 있고 센치멘트라고 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는 논문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우미트 구룬하고 알렉스 버틀러 여기 보이는 이 두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이에요. 우미트 구룬은요 제 친구인데 뭐냐 하면은 이 터키 사람입니다. 원래 터키 출신인데 이분의 작은 할아버지인가가 6.25 참전 용사 여기서 전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참전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각별한 우리 또 학자분이 되겠는데 우밋 구룬이 이제 낸 논문이 뭐냐 하면은 Media Slant and Advertisement라는 거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논조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광고비의 함수다. 언론사는 광고주를 빨아주게 돼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한다니까요. 예. 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논조 자체 그대로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좀 걸러내서 써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광고비의 함수더라 하는 거. 광고주는 절대로 우리가 모셔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경의 논조를 제가 스코어링을 해봤습니다. 심심해서.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예요? 톤 스코어가 논조 스코어가 마이너스가 막 나오십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쭉 봤죠. monthly average로 다달이 평균을 했는데요. 보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부정어 빼기 긍정어 나누기 총 단어 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부정어보다 긍정어 수가 더 많다.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 준다. 예. 비판적이기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써준다. 그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세로축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올라갈수록 뭐라고요? 비판이 많은 거다. 올라갈수록 비판이 많은 거죠. 어조가 언제 비판적으로 변했는가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극단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할 때 2015년 중반이 되는데 이때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네. 두고두고 골치 썩이는 그 딜 수박통 들고 댕겼죠. 수박통 가버넌스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세계사의 길이 남을 주주를 설득하는데 워터멜론 예. 재밌습니다. 하여튼간에 창의적입니다. 좋게 말해서 그때 매경조차도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가 나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셔야죠. 그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언론에 바로 나오게 되고요. 보면 이벤트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좌우지간에 수박통 가버넌스 때 이런 식이 나왔었고 넘어갑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요일별 경제신문별 논조가 나옵니다.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때 뭡니까? 제가 이제 단순 무식하게 아주 심심하니까 심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한번 궁금해서 매겨봤습니다. 논조 스코어를 그죠? 어떤 신문 매체별로 봤어요. 매체별로 그 다음에 특정 회사가 출연하는 신문 기사 그것들을 수백만 건 있다 그랬잖아요. 200만 건 있는데 그걸 갖고서 논조 스코어링을 한 거예요. 에버리지를 매겼죠. 평균. 그죠? 아까 삼성전자 그거 보듯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였는데 여긴 뭐예요? 플러스. 엄청 비판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들 얘기해 준다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엔 뭡니까? 이 언론사별로 봤습니다. 왜? 언론사별로 광고비에 어느 한 광고주에 목매달고 죽고 못 살고 하는 약한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은 강한 언론사일수록 어떻겠어요? 광고주 여러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오브 광고주수 이걸 거느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언론사일수록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여유가 있겠죠. 경제신문이에요. 바이더웨이. 보시면은 매경,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그 다음에 한경, 헤럴드 경제 이렇게 쭉 나눴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비판적으로 쓰는 매체가 매일경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는 상당히 친기업적으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 쭉 나가죠. 어디 갔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매경, 한경, 그 다음에 서울경제, 그 다음에는 파이낸셜 뉴스, 얘는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헤럴드 경제가 제일 많이 친기업적으로 써주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광고 수익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 이제 어느 한두 이 광고주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죠? 힘들겠죠. 휘청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광고주가 될 만한 기업들한테 다 좋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특이한 게 뭡니까? 요일별로 논조가 또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일별로 보시면은 월, 화, 수, 목까지는 쭈루룩 일관되다가 금요일부터 갑자기 막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되면 막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랬다가 일요일 되면은 싹 원상복귀하기 시작하죠. 이게 뭘까요? 금요일, 토요일 때는 광고주 분들이 뭐 하고 계시겠어요? 골프장에서 골프하고 있겠죠. 그래서 뉴스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때는 이때다 하고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이때 막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게 한 가지. 이제 서플라이 입장에서 얘기고 디맨드 입장에서 또 뭐가 되냐면요. 광고주 입장에서도요.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뉴스 기사를 내보낼 때에 뭐예요? 부정적인 기사들 내지는 부정적인 실적, 깜짝 실적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골프 치고 있을 때
내지는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런 때에 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을 그때 전략적으로 발설하는 그런 패턴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재밌는 패턴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일요일 되면은 다 부대 차렷 하면서 다시 회장님께 격려 모드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논조가 광고비의 함수라고 해서 그러면 이 연구를 포기하리까? 아니죠, 아니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통제하고 연구하자 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긍부정어 리스트를 연구 분야에 따라 또 적합하게 보정을 해주자 하는 움직임도 또 있습니다. 러프란 앤 맥도날드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낸 논문에 의하면은 하버드 4 딕셔너리 좋긴 좋다. 근데 그거는 파이낸스나 어카운팅적인 컨텍스트에 맞지가 않을 수 있다. 완전히 안 맞는다가 아니라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러니까는 그 단어집을 좀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 뭔 소리냐? 부채라는 단어 있잖아요. 부채라는 단어, liability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뭔가 짐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 좋게 느껴질 텐데 뭡니까?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에서는 부채는 그냥 대차대조표의 한 항목일 뿐이에요. 그거 그다지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더 부채를 많이 가져가야 돼. 그게 더 주주를 위해서 좋아요. ROE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liability라는 단어들이나 이런 거 긍부정어 중에서 잘못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카운팅 파이낸스 컨텍스트상 긍부정이 아닌 것들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러프란 앤 맥도날드의 파이낸셜 포지티브, 파이낸셜 네거티브 단어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분석을 한다 하는 거고요. 요즘은. 네, 김영환 강영구 이종규 논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저희들이 논문을 썼을 때에 워싱턴 포스트 뉴스 있죠. 거기서 또 이걸 커버를 해줬습니다. 고맙게도 과분하게도 정말 감사한 게 미국 뉴스들에서도 이제 이렇게 관심을 더 주는 게 좀 리얼 월드 임팩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를 좀 감사합니다. 과분합니다. 보면은 거기에 에릭 베텐이라는 조지 타운 대학의 탑저널 에디터인 분이세요. 이분이 저 정치학 쪽에. 네. 이 양반이 제 논문을 갖고서 이제 요약을 해준 겁니다. 랭귀지 톤 같은 것들이 또 프리딕터빌리티가 있더라.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매도 북한이 그 습격이나 기습을 하기 전에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있더라. 한국 지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또 국적별로 보니까 어느 국적에서 오느냐? 네, 맞았습니다. 영국에서 많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들. 북한 관련 주요 사건과 언론 반응 이거 쭉 그래프가 나옵니다. 톤, 논조 스코어가 월별로 에버리지 해가지고 쭈르륵 타임 시리즈 빨간선 그래프 나오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최신 그 어널리시스는 어떤 쪽으로 또 가고 있냐면요. 논조 같은 거 할 때 회계 보고서에서 자신의 사업이나 R&D 있잖아요.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은 부정확하게 말해주는 회사 주가가 나중에 더 좋아지더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이거 보세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스푸트니크라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 우린 백신 개발했다. 100% 잘들아. 너 맞아. 라고 얘기를 딱 하면요. 믿음이 갑니까? 다른 회사 하나 모데르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상을 하는 중인데 좀 조심을 해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은 웬만하면 내년 정도까지는 좀 잘 될 듯하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느 것이 더 믿음이 갑니까? 뻔하죠. 답은 이런 거는 R&D 쪽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잘못 말했다가 로수트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탁 내질러서 말하는 것보다는 여지를 두고 말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그 여지를 두고 말하는 거, 약간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 써가면서 이런 언어 구사를 하는 건 어떻게 또 숫자화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봤냐면은 부정확한 단어 쓰는 거 그 패턴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위즐 인라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들을 모조리 털어서 단어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즐 리스트, 위즐 인라인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온 것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확한 거, 조심조심한 표현들로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위즐 인라인 했을 때 위키피디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괄호치고서 Many consider this album to be the quintessential 틱탁 사운드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주 뭐 틱탁 사운드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뭐라고 앨범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누군가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그러면은 설명하는 더 틱탁맨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가 위키피디아를 쳐다보고 있다가 매니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딱 태그를 다는 거예요. 매니가 뭔데? how many? 누구 어쩌라고? 매니라고 불특정 다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다 정확하게 좀 말 좀 하쇼. 라고 태그를 답니다. 그게 그러고 나면은 매니란 단어는 뭔가 불특정이라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It has been said that 마누 뭐 어쩌고저쩌고 parrot can be seen as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누 parrot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it has been said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진다. 직역을 하면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지는 것 같아서 되어진다가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 누군가가 말을 한다는데 그 누군가가 뭔데? 불특정 다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다 갖다가 찝어내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의 그 위즐 라인이라는 거 갖고서. 그러니까 빅데이터 어프로치죠. 그리고 크라우드 날리지가 되는 거고. 이런 어프로치를 가지고서 이제 이러한 그죠? 언어 사용의 조심성 이런 거가 중요하더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조심성. R&D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 최신으로 진행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거 크룩슨이라는 분하고 쿡슨이라는 분하고 KT 문 교수님하고 노준기 교수님이라고 우리 케이스 웨스턴에 엄청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박사학위가 2개세요. 닥터입니다. 뭐가 닥터냐? 첫 번째 닥터는 미시간대에서 컴퓨터 이미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얼굴 표정값 측정하는 AI 그걸로 박사학위. 두 번째는 에머리에서 파이낸스 박사. 아주 닥터. 파이낸스에는 이런 희한하신 분들이 많다 그랬죠. 예. 근데 엄청나신 분이 여기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좌우지간에 이제 재밌는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연구들 같은 건 진짜 핀텍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의 상상력만이 한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어디로 가게 될지 진짜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